저는 40대에 접어들어 인생의 이막을 맞이하게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하지만 저는 저와 제일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아버렸네요. 그 뒤통수를 맞았을 때 어찌나 얼얼하던지 제 인생이 하루아침에 아작이 나는 줄 알았다니까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그날의 이야기를 재미나게 한번 풀어보려 합니다. 죽을 때까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제 파란만장한 복수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회사에 처음 취직했을 때요. 정말 정신이 나가버리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하루하루가 버티기의 연속이었죠. 사회초년생이라는 이유로 그렇게까지 텃세를 부릴 줄은 몰랐거든요. 회사 생활이 원래 이런 건가? 매일같이 속으로 되뇌었어요. 제가 들어간 부서는 회계 세무 쪽이었는데요. 단순히 장부만 정리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투자처 승인 서류를 검토하고 협력사랑 수익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고 계약 조건을 따져보는 일까지 같이 맡았죠. 우리 회사가 무역회사다 보니 거래처랑 협력사가 정말 많았어요. 숫자 하나, 소수점 하나만 틀려도 바로 난리가 났죠. 처음 입사했을 때는 수습 기간이니까 옆에서 보고 배우면 되겠지 했어요. 저 나름대로는 긴장도 했지만 기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수인계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이거 오늘 안으로 처리해요. 네? 혹시 이 전자료는 없을까요? 참고하려고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대충 눈치껏 알아서 못해요. 그 말을 듣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또 다른 날에는 이런 말도 들었죠. 이것도 할 줄 모르냐, 회계 전공 아니냐, 하루 종일 그런 말이 이어지니까 퇴근길에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 정도였어요.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고요.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출근만 하면 온몸이 긴장 상태였어요. 작은 실수라도 하면 큰일 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우리 회사는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았어요. 협력사에서 급하게 자료가 오면 밤 10시에도 전화가 왔죠. 노트북을 켜면서 한숨을 쉬기도 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안 든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몇 번이나 퇴사 버튼을 마음속으로 눌렀죠. 하지만 저는 달라졌어요. 이런 곳에서 못 버티면 다른 회사에서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회생활이 원래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해버리자 오히려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사람들은 돈 앞에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특히 회계와 세무는 더 그렇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관련 책을 펼쳐봤어요. 회사에서 배울 수 없다면 제가 찾아서 배우면 되겠다고 마음먹었죠. 모르는 게 생기면 인터넷을 뒤지고 예전 자료를 다 뒤져서 비교해봤어요. 틀렸던 부분은 따로 적어두고 다음엔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1년을 버티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서류 더미만 봐도 숨이 막혔는데 어느 순간 계산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협력사랑 통화할 때도 목소리가 덜 떨렸어요. 3년쯤 지나니까 월급도 올랐어요. 그날 급여 명세서를 보면서 혼자 피식 웃었죠. 그래, 내가 그냥 버틴 건 아니구나. 예전처럼 출근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진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도 가슴이 쿵 내려앉지 않았죠. 그때 깨달았어요. 두근거림이 멈췄다는 건 제가 그 자리를 버텨냈다는 증거라는 걸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던 시간 덕분에 저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어떤 숫자를 마주해도 예전만큼 겁나지 않았죠. 우리 회사에는 여자가 많지 않았어요. 업무 특성상 우겨야 할 일도 많고 협력사랑 지분을 따질 때도 목소리를 낮추기보다는 높여야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남자 직원 비율이 훨씬 높았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랑 유독 잘 맞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저보다 3살 많은, 제가 정말 믿고 따르던 연하 언니였어요. 연하 언니는 첫인상이 화려하다기보다는 보다 보면 자꾸 눈길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엄청 예쁘다기보다는
본인을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느낌이었지요. 특히 네일아트를 정말 좋아했어요. 늘 손끝이 반짝였거든요. 큼직한 파츠가 붙은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보석처럼 반짝이는 글리터가 가득했어요. 언니, 월급 벌어서 다 네일에 쓰는 거 아니에요? 아직 어려서 물물이네. 이게 자존감이야, 자존감. 손끝이 반짝여야 일도 잘 풀려. 그러면서 까르르 웃는데 그 웃음이 참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었어요. 언니는 성격이 정말 좋았어요. 분위기를 방방 띄우는 재주가 있었죠. 회의실에서 한바탕 깨지고 나와도 언니 옆에 앉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풀렸어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머리가 지끈거리던 날이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면 언니는 회사가 망하면 사장님이 걱정할 거리지. 우리 걱정은 아니지. 하면서 유쾌하게 분위기를 풀어주며 커피를 사주었어요. 그 잠깐의 10분이 저한테는 숨구멍이었어요. 언니는 협력사에서 있었던 웃긴 에피소드나 옆 부서 대리의 어이없는 실수 이야기를 풀어놓으면서 저를 웃게 만들었죠. 저는 그 시간을 붙잡고 버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언니랑은 거의 매일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회사 근처 김치찌개집, 분식집, 가끔은 비싼 파스타집까지. 커피도 거의 습관처럼 같이 마셨죠. 회사가 아무리 빡세도 언니랑은 웃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언니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청첩장을 건네던 날도 내일이 번쩍번쩍했죠. 나 시집 간다. 이제 유부녀야. 언니, 진짜요? 회사는요?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만둬야지. 멀리 가야 돼. 남편 직장이 지방으로 옮겨가거든. 그래서 결혼하고 같이 가기로 했어. 언니는 결혼과 동시에 퇴사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조금 아쉬운 정도였죠. 그런데 막상 언니가 사라지고 나니까 회사가 더 삭막하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으면 괜히 허전했어요. 연락은 처음엔 자주 했는데 점점 뜸해졌죠. 괜히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결혼하면 다 이렇게 멀어지는 건가 싶었죠. 언니는 대전에 이사를 갔다고 했어요. 멀어서 자주 보긴 힘들었죠. 그러다가 제가 32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청첩장을 보내면서 올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언니가 정말 왔어요. 결혼식장에서 언니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살이 쏙 빠져 있었거든요. 언니, 결혼은 내가 하는데 다이어트는 언니가 했어요? 제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언니가 바로 받아쳤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빛나는 신부보다 더 하겠냐.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웃고도 남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언니는 웃으면서도 어딘가 처연해 보였어요. 결혼 축하한다고 진짜 예쁘다고 하는데 말은 축하였는데 눈빛이 조금 달랐어요.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깊게 묻지 못했어요. 신부 대기실은 정신이 없었고 사진 찍고 인사하느라 바빴죠. 나중에 회사 동료에게 전해 들었어요. 언니가 대전에 간 이유가 단순히 신혼집 때문이 아니었다고요. 시댁이랑 합가를 하러 간 거였고 시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언니가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좀 쓰였어요. 언니 괜찮을까 하며 걱정이 됐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결혼 생활이 너무 정신없었어요. 새로운 집, 새로운 가족 챙겨야 할 일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언니 생각을 자주 하진 못했어요. 가끔 화려한 네일을 한 손을 보면 언니가 떠오르긴 했어요. 자존감이라며 웃던 얼굴이요. 그런데도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미루었죠. 그렇게 저는 언니를 조금씩 잊어버렸어요. 남편은 IT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남편은 스스로를 그냥 회사 다니는 개발자라고 소개했죠.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조금 묘했어요. 입사 초기에는 회사가 자체 프로그램을 쓰는 구조가 아니라 외주에서 사온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남편이 할 일이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나 솔직히 그때는 다른 회사 알아봐야 하나 고민했어. 왜? 개발자인데 할 일이 없어서?
그러면 꿀 빨고 좋은 거 아닌가?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사서 쓰니까 유지보수 말고는 할 게 없더라고. 편하긴 했는데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눈치도 좀 보이고 그랬지.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회사에서 내부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이 제대로 날개를 단 느낌이었죠. 기술력이 있는 개발자였던 남편은 중심에 서게 됐고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소위 말하는 떡상을 했어요. 성과급도 꽤 받았고 회사 안에서 입지도 단단해졌죠. 그 무렵에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타이밍이 절묘했죠. 남편이 프로그램 개발로 성과를 내고 성과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거든요. 집을 구할 때도 예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때는 정말로 우리 결혼 생활에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였어요. 저는 회사에서 버티며 자리 잡고 있었고 남편도 승승장구하고 있었으니까요.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잘 해내고 있다는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 참 묘하잖아요. 어느 정도 올라서면 그 다음이 보이기 시작하나 봐요. 남편이 어느 날부터 슬쩍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나 다른 것도 좀 해보고 싶어. 다른 거? 뭐? 취미생활 같은 거? 아니, 맨날 똑같은 회사 일 말고 사업 같은 거. 이 정도 경력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회사에서도 성과급 잘 받잖아. 우리 둘이 살기엔 부족하지도 않고. 솔직히 저는 안정적인 게 좋았어요. 이미 제 회사 생활이 녹록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죠.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돈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소리였어요. 게다가 치솟는 물가를 생각하면 노후 자금도 더 모아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남편은 아이 이야기를 자주 꺼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 문장이 따라왔죠. 애 낳으면 네가 일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어? 내가 더 벌면 되니까. 언제는 회사에서 버는 돈으로 부족한 것 같다며. 내가 사업하면 지금보다는 더 벌 수 있을 테니까. 그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말 같았지만 어딘가 독단적인 계획처럼 들렸거든요. 제 의사는 이미 정해진 것처럼요. 사실 저도 회사 일이 힘들었어요. 매일 긴장 속에서 일했고 가슴 속에 사직서를 품고 다니는 기분이었죠. 오늘은 그냥 내버릴까 싶은 날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정말로 그만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은 없었어요. 제 커리어를 스스로 접는다는 게 그렇게 가볍게 결정할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잘 나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그냥 사업하고 싶은 마음에 자꾸 저러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저희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안정적인 신혼을 보내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매번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성과급도 받는 상황이었는데도 늘 어딘가 모자란 표정이었죠. 내 친구 있잖아, 준용이. 대기업 다니는 걔. 지난번에 집에 비싼 와인 사서 왔던 그분? 맞아. 비슷한 프로그램 개발했는데 성과급으로 1억 가까이 받았대. 나는 최고로 많이 받은 게 1,000만 원이야. 딱 10배 차이잖아. 그래도 그게 어디야. 월급 안 밀리고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이럴 줄 알았으면 어릴 때 대기업 더 두드려 볼 걸 그랬어. 괜히 여기 와서. 성진이도 알지? 성진이 사업하잖아. 이번에 차도 바꿨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알아? 점점 대화의 끝이 늘 돈으로 향했어요. 저는 괜히 마음이 조급해졌죠. 우리가 지금 당장 힘든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비교를 할까 싶었어요. 정점을 찍은 건 제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였어요. 테스트기 2주를 확인하고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보여줬죠. 남편은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그런데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됐죠. 애 태어나면 네가 일 그만두는 거잖아. 그럼 내가 혼자 벌어야 하는데 지금 월급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나 일 그만두고 싶은 생각 없는데? 육아휴직 끝나면 대부분 그만두더라.
나 내 자식한테는 하고 싶은 거 다 시키고 싶어. 유학도 보내주고 싶고. 우리 노후도 생각하려면 개인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의 사업 타령은 결혼한 지 2년이 지나고 아이까지 생긴 상황에서도 이어졌어요. 사업. 그 말을 들으니 이상하게 저도 더 이상 반대할 힘이 없었어요. 저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사업 해보고 싶으면 하라고 했죠. 저도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지금 아니면 못할 수도 있겠다고요. IT 업계는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요. 나이가 더 들면 더 어리고 똑똑한 개발자들이 쏟아져 나올 테고 연봉이 더 저렴한 신입들이 들어오면 남편 자리도 흔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불안이 남편만의 건 아니었던 거죠. 저는 아이를 출산하고 퇴사를 했어요. 사표를 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아이를 생각하고 제 몸을 생각하니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 사직서를 내면서 마음이 묘했어요. 그렇게 버티고 버텨서 쌓은 자리였는데 한순간에 내려놓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그땐 가족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공동으로 창업했어요. 초기 자본금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여유자금을 다 합쳐서 8천만 원이었어요. 적은 돈은 아니었죠. 솔직히 손이 떨렸어요. 사업자 등록은 남편 단독 명의로 했어요. 대신 재무 관리는 제가 맡기로 했죠. 숫자 관리만큼은 제가 더 자신 있었으니까요. 통장 정리, 비용 구조 계산, 세무 일정까지 전부 제가 챙겼어요. 다행히 시작은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이 퇴사하면서 고정 거래처 하나를 물어왔거든요. 그 거래처 덕분에 초반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남편과 저는 사업으로 완전히 묶이게 됐어요. 집이든 사무실이든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도 아이 기저귀를 갈다가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갔어요. 이번 달 매출은 어떠냐 물으면 남편은 지출이 좀 늘었다. 서버 유지비가 생각보다 나가는 중이다. 대꾸를 했고 저는 비용 절감을 위해 그럼 다음 분기엔 구조를 조금 바꿔볼까 하고 제안을 했어요.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육아를 하면서 재무 관리를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아이를 안고 한 손으로 엑셀을 켜본 적도 있었고 수유를 하면서 세금 신고 일정을 체크한 적도 있었죠. 아이가 울면 어깨로 달래면서 다른 손으로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그래도 저는 버텼어요. 남편 사업이 안정되고 번창할수록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지금만 고생하자. 그 말을 스스로에게 수도 없이 했어요. 그렇게 5년이 훌쩍 지났어요. 아이는 어느새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 낮 시간에 잠깐씩 여유가 생겼죠. 물론 여유라기엔 늘 일이 있었지만요. 저는 계속 재무를 맡으면서 틈틈이 사업 전반을 챙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 기회가 왔어요. 남들도 이름만 대면 다 알 법한 대기업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프로그램 오류 수정과 신규 개발 프로그램 납품에 대한 계약 제안이었죠. 사업 시작 5년 만에 이룬 쾌거였어요. 제안이 온 메일을 보면서 저는 두 눈을 몇 번이나 비볐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눈이 반짝였죠. 이거 잡으면 우리 완전히 다른 레벨로 가는 거야. 당신 이거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여기서 꼭 넣어달라고 했던 저 소스 내가 예전에 개발해둔 거 있어. 그거 보완만 하면 돼. 솔직히 말하면 대기업 하청으로 들어가게 되면 매출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돈을 쓸어 담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죠. 문제는 조건이었어요. 서버를 증설해야 했고 인력 충원이 필수였어요. 그리고 계약 조건상 우리 쪽에서 먼저 프로그램 샘플을 만들어 보여줘야 했어요. 선투자 개념이었죠. 샘플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남편은 자신감을 단단하게 내비쳤지만 저는 그만큼 걱정이 앞서기도 했죠. 남편이야 개발만 집중하면 된다지만 저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하나하나 오차없이 계산을 해야 했으니까요. 서버 증설 비용, 인건비, 개발 기간 동안의 고정 지출 감당 가능해? 가능하게 만들면 되지. 여보,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담가? 이건 우리한테 무조건 기회야.
그 말이 그때는 든든하게 들리기도 했어요.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죠. 재무 관리는 여전히 저 혼자였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사업을 돕는 것도 벅찼는데 규모가 커질 조짐을 보이니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우리 아이가 그 무렵 잦은 폐렴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어요. 병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정리한 적도 있었죠. 링거 줄이 달린 아이를 보면서 숫자랑 씨름하고 있는 제 모습이 참 기묘했어요. 결국 저는 사람을 더 뽑아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저도 사람이니 놓치는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은 알겠다고 말은 했지만 사람을 도통 뽑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아무리 면접을 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정말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연아 언니였어요. 오랜만에 보자는 말에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언니를 보고 순간 말이 막혔어요. 안색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예전처럼 화려한 네일은 여전히 하고 있었지만 손끝의 반짝임이 묘하게 쓸쓸해 보였어요. 언니, 손톱은 여전하네.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됐어? 무슨 일 있어? 나, 나 정말 어떡하니? 너무 힘들어. 언니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갑자기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언니가 힘들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오랜만에 만난 언니의 첫마디가 울음이라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언니 손을 잡았어요. 그 손끝에 네일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전혀 화려해 보이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연아 언니는 대전에서 정말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학가에서 좀 힘든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루 종일 시어머니 수발 들고 있으니 남편이랑 사는 건지 시어머니랑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 언니 정말 고생했겠다. 거동이 불편했던 시어머니는 사사로운 것까지 전부 언니를 시켜 먹었다고 했어요. 물 한 컵 떠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리모컨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 반찬간이 조금 세다, 이불 각이 맞지 않는다. 하루 종일 잔소리였다고요. 언니는 7년 넘게 그 집에서 병수발을 들었어요. 좋은 시절 다 보내면서요. 친구들 만나지도 못하고 내일도 예전처럼 자주 못하고 하루 종일 집안에서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제야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그때 알았다고 했어요. 남편이 바람이 나 있었다는 걸요. 7년이야. 7년 동안 나 병수발 시키면서 뒤에서 딴 여자 만나고 있었대. 미친 거 아니야? 심지어 그 상간녀랑 재혼하고 싶다면서 언니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쫓아내듯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말이 막 나왔어요. 아니, 바보같이 왜 이혼을 해줘? 재산 분할은? 위자료는? 한 푼도 못 받았어. 그냥 맨몸으로 쫓겨났어. 결혼할 때 가져온 것도 없고 아이도 없고 부부관계를 피곤하다고 미뤘던 걸 문제 삼아서 위자료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쪽에서 오히려 언니 책임을 운운하면서 밀어붙였대요.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7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냐고요. 하지만 언니는 못 받아도 좋으니 빨리 그 집을 떠나고 싶었대요. 아이도 없이 쫓겨났고 친정에는 죽어도 못 가겠다고 엉엉 우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밝던 언니가, 사람들 웃기던 언니가 이렇게 무너져 있다니요.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우리 회사가 지금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사실이요. 언니, 돈 벌어야 한댔지? 혹시 우리 남편 회사에서 일해볼래? 정말? 나 화장실 청소라도 할 수 있어. 뭐든 할게. 그 말이 너무 짠했어요. 아니, 언니가 어떤 사람인데요? 회사에서 분위기 살리고 재무팀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재무팀에 제안을 했고 언니는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언니는 재무팀에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업무는 금방 익혔어요. 솔직히 저보다 더 노련한 부분도 있었죠. 제가 아이 때문에 정신없을 때
언니가 장부를 정리해두고 있으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진짜 괜찮은 직원 들어온 것 같다고, 제 덕분이라고 고맙다고 말을 해주었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시름 놓았어요. 제가 혼자 끌고 가던 재물을 언니가 맡아준다고 하니 어깨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조금 내려간 느낌이었죠. 그리고 결국 남편은 대기업 하청으로 일을 따내게 됐어요. 샘플 프로그램이 통과됐고 계약이 성사됐죠. 수주 금액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어요.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달라졌어요. 봤지? 내가 된다고 했잖아. 우리도 이제 부자야, 부자. 당신 수고 많았어. 오늘은 우리 소고기 먹자, 소고기.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슬쩍슬쩍 변하기 시작한 게. 예전에는 우리라고 말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은 본인의 공이라고 했죠. 물론 남편이 핵심 개발자였던 건 맞아요. 하지만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버 비용도 인건비도 재무관리도 다 같이 했는데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남편 안에 있던 결핍이 더 또렷해졌어요. 예전엔 친구 성과급 이야기로 투덜거리던 사람이 이제는 더 큰 돈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눈빛이 낯설었어요. 분명히 기회였고 성공이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돈이 생기면 숨겨져 있던 본 모습이 더 선명해진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점점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급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대기업 하청 계약 이후로 외주업체 문의가 쏟아졌고 계약 건수도 눈에 띄게 늘었죠. 솔직히 숫자만 보면 기분이 좋았어요.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달라졌으니까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다른 기업들에도 포트폴리오 좀 돌리고 홍보를 해야겠어. 여기서? 더? 지금도 충분하지 않아? 그러더니 마케팅 비용을 급격하게 늘리기 시작했어요. 광고, 브랜딩, 홍보 영상, 이것저것 계약을 맺더라고요. 저는 재무표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우연히 연하 언니랑 같이 재무 자료를 보다가 알게 됐죠. 남편에게 왜 이 회사랑만 계약을 하냐 물어보니 남편은 두루뭉실하게 믿을 수 있는 회사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 듣는 회사였어요. 게다가 세금 계산서를 보는 건 제 전문이잖아요. 금액이 다른 마케팅 업체보다 확실히 높았어요. 단가가 미묘하게. 그런데 꾸준히 높았죠. 이거 비용이 좀 비싼 것 같은데? 홍보를 딱히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보가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뭘 한다고 그래. 홍보야말로 투자야. 아끼면 안 돼. 남편의 말투가 예전이랑 달랐어요. 설명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그냥 통보하는 느낌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부터 남편은 저랑 아이를 안중에도 두지 않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주말이면 접대가 있다며 아침부터 나가버렸고 평일엔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왔죠. 사업하는 사람이고 영업도 해야 하는 위치니까 바쁜 건 이해했어요. 저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구조는 아니까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바쁜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집안에서 겉돌기 시작했어요. 집에 오면 늘 휴대폰만 만졌고 아이에게는 관심을 전혀 주지 않았죠. 여보, 오늘 어린이집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잠깐만, 나중에 이야기하자. 대답은 했지만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회사 일에 대해 물어도 괜찮아, 잘 되고 있어. 그 말뿐이었죠. 하도 답답해서 저는 연하 언니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회사 일은 어떠냐, 남편이 할 일이 많냐고 물어보면 연하 언니는 잘 굴러가고 있다고, 매출이 너무 나와서 걱정이라며 남편이 잘하고 있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그 말이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회사는 잘 돌아간다는데 왜 남편은 이렇게 변했을까 싶었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표정이 묘했어요. 멍하니 웃고 있는 얼굴이었지요. 저랑 아이가 옆에서 말을 걸어도 귀찮다는 듯이 반응했어요. 그 순간 번쩍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이 인간 바람이 난 건 아닐까 싶어서요.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어요. 그런데 의심은 점점 쌓였고 작은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확인하게 됐어요.
남편이 법인카드를 정말 쉴 새 없이 긁고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법인카드 내역을 확인할 리 없다고 생각한 건지 뭔지 너무 대놓고였어요. 저는 회사 공동명의자였어요. 재물을 총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자료를 볼 수 있었죠. 재무팀에 연락해서 카드 사용 내역을 요청했어요.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호텔, 레스토랑, 고급 와인바, 명품 편집숍, 결제 내역. 접대라고 보기엔 애매한 시간대가 너무 많았어요. 평일 오후, 주말 낮, 심지어 평일 오전에도 카드가 긁혀 있었어요. 손이 차가워졌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숫자를 읽는 사람이었어요. 의심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어요.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죠. 남편이 집에서 저를 귀찮아하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이가 아빠를 부르면 나중에 하고 넘기던 모습도요. 그때 처음으로 가슴이 아니라 머리가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 어디까지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보자 싶었죠. 하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남편이 법인카드로 주말마다 결제하고 고급 호텔을 쓰고 출장도 아니면서 출장비로 처리해 올린 것까지는 확인했어요. 상간녀가 있다는 것도 거의 확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연하 언니일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자료 때문이었어요. 제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요청했을 때 연하 언니가 정리해서 가져다 준 파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미묘하게 빠진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재물을 오래 봐온 사람이잖아요. 숫자 흐름이 끊기면 바로 알아요. 그래서 다른 직원에게 슬쩍 부탁해서 같은 기간에 원본 내역을 받아봤어요. 그리고 비교했죠. 달랐어요. 주말 호텔 결제건 몇 개가 빠져 있었고 특정 시간대에 사용 내역이 통째로 없었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언니가 의도적으로 숨겨줄 이유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확인해야 했어요. 그래서 흥신소에 의뢰했어요. 손이 떨리긴 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며칠 뒤 받아본 사진 속에는 남편과 연하 언니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호텔 로비, 레스토랑, 그리고 주말 오후 한강변.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저는 바로 회사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회의실에 있던 두 사람을 보자마자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야? 어머, 여긴 어쩐 일이야? 연하 언니는 고개를 들었고 남편은 얼어붙었어요. 저는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갔어요. 남편의 뺨을 한 번, 그리고 연하 언니의 뺨을 한 번. 캬! 여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이좋게 내 뒤통수 치고 바람난 거야? 언니, 남편 바람나서 이혼했다고. 바람난 것들은 사지 찢어 죽여야 한다더니 어떻게 언니가 이럴 수 있어? 당연히 아무 말도 못할 줄 알았던 언니가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기회를 준 너한테는 미안해. 근데 마음이 통했어. 어쩌겠어. 저는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했어요. 그 와중에 뺨을 얼어만지던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그날 저녁 짐을 싸더니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래도 사과 한마디는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이혼해달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이혼하고 싶으면 회사 포기해. 회사를 포기하라고? 네가 혼자 어떻게 할 건데? 욕심 부리지 마. 이혼 도장 찍을 거 아니면 연락하지도 마. 기가 막혔어요. 회사를 같이 세웠고 제가 재물을 맡았고 제 돈도 들어갔는데요. 남편은 그 뒤로 이혼하자는 말 이외에 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 얼굴 못 본 지 한 달이 지났죠. 매일같이 마음이 타들어갔지만 저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아이를 챙겼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휴대폰이 난리가 나 있었어요.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었어요. 간밤에 무음으로 돌려놓고 잔 탓에 전혀 몰랐죠. 전부 시어머니 전화였어요.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한참을 보다가 받았어요. 애미야, 갑자기 이 집이 팔렸다고 하는데 이게 뭔 일이냐? 너네 사업 망했냐? 네가 내조를 어떻게 했으면 멀쩡했던 우리 아들 집을 내다 팔어? 그쪽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전화해서 난리치지 마시고요. 좋은 소리가 나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 시어머니 집은 남편 명의였거든요. 남편이 처분을 하든 말든 제 알 바는 아니었죠. 그런데 그 집까지 급하게 내놨다는 걸 보면 상황이 꽤 다급하구나 싶긴 했어요. 똥줄이 타긴 탔나 보다. 솔직히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한 달 동안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절대 아니죠. 회사는 남편과 저 공동명의였어요. 아이 출산 이후 제가 실무에서 손을 많이 뗐다고는 하지만 명의는 여전히 같이 올라가 있었어요. 법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저를 배제할 수 없는 위치였죠.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을 해임하겠다고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직원들과 직접 부딪히며 일해온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내부 인맥도 남편 쪽이 더 탄탄했죠. 제가 먼저 해임을 시도하면 오히려 남편이 저를 몰아낼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래서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기로 했어요. 증거부터 쌓았죠. 제 사정을 이해해준 직원이 몰래 가져다 준 장부를 토대로 남편이 집을 나간 그 한 달 동안 변호사와 함께 준비했어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부터 정리했죠. 출장도 아닌데 출장비로 처리된 호텔 결제, 레스토랑, 와인바, 날짜와 장소가 너무 선명했어요. 이 자료는 명백합니다.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해임까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수상했던 마케팅 회사, 저는 흥신소를 통해 대표를 추적했어요. 결과를 받아본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대표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연하 언니의 친정 사업과 연결된 사람이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구조였죠.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고 인터넷에 홍보글 몇 개 올려놓고 마치 전문 마케팅 회사인 척 꾸며둔 상태였어요. 대놓고 돈을 빼돌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만든 회사인 것이 틀림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몇 번 마케팅 비용을 가지고 언지를 한 적이 있었으니 언젠가는 눈치챌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회사 내부로 직접 꽂아넣지 않고 외주인 척 돌려서 돈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정상 계약처럼 보이게 만들어서요. 당연하죠. 해임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 외도가 아니에요. 회사 자금 유용입니다. 고발할게요, 그럼.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놔야죠. 순간 분노보다도 차가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배신은 둘째치고 제 돈, 우리 회사 돈을 이런 식으로 썼다는 게 더 용서가 안 됐어요. 남편이 시댁에 집을 팔았던 이유도 이해가 됐어요. 돈이 필요했겠죠.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는 안 봐도 뻔했어요.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어요. 감정 싸움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바로 변호사와 함께 형사 고발 절차를 밟았어요. 법인카드 부정사용, 배임, 허위 출장비 처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유출, 서류를 접수하면서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어요.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건 단순히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를, 우리 아이를, 그리고 회사를 우습게 본 결과였죠.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정리할 차례였어요. 대표이사 해임, 법인 통장 공동관리 해지, 대표자 제 단독 명의 변경까지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변호사랑 준비해둔 자료가 워낙 탄탄했거든요. 남편은 당연히 통보를 받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말이 돼? 내가 해임된다고? 야,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네가 한 짓 그대로 돌려받는 건데 왜 나한테 그래? 남편은 씩씩거리며 전화기 너머로 고함을 질렀어요. 그 목소리가 예전처럼 크고 당당하지는 않더라고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회사로 찾아온 날은 더 가관이었어요. 연하 언니까지 옆에 서 있었거든요. 마치 본인이 본처라도 되는데 제 팔을 붙잡으면서 말했어요. 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회사 망치려고 그래? 소름 돋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를 왜 붙잡아? 또 한 대 맞고 싶어? 목소리가 제 생각보다 크게 튀어나왔어요. 회사 직원들 몇 명이 고개를 돌려봤죠. 남편은 쪽팔린 건 아는지 고개를 돌렸지만 연하 언니는 뻔뻔하게 저를 붙잡고 읍소리를 했어요. 정말 누가 보면 지들이 사랑하는데 제가 방해꾼으로 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회사를 생각해서 결정해야지. 해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네가 이만큼 유지하고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쉬지 않고 일한 것도 나고 거래처 처음 물고 온 것도 나야. 이만큼 키운 것도 내 공이 제일 커. 회사 소유권 따지면 내가 맞지. 집에서 애나 키우던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내 회사를 내가 왜 못 써? 네 회사? 공동명이고 공동자본이야. 그리고 법인 또는 네 개인 통장 아니야.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키운 회사니까 내가 써도 되는 거지. 대표이사 권한은 회사 이익을 위해 행사되는 겁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입니다. 남편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횡령과 배임은 형사상 고소를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사안이었어요. 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죠. 남편이 왜 집을 금매로 팔았는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시부모님 집을 급하게 처분해서 횡령 금액을 메우려 했던 거였어요. 구멍을 막으려고 다른 구멍을 낸 셈이었죠. 저는 강력하게 말했어요. 무조건 해임을 할 것이고 책임을 물겠다고요. 회사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라고 했죠.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세게 누르더니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쳤어요. 애미야, 부동산에서 이사 날짜 잡혔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장난인 줄 알았더니 너네 사업 망한 거냐? 우리 집까지 팔아치우고 뭐 한 거야? 왜 우리 아들 놈은 연락도 안 돼? 안 받고 싶은가 보죠. 워낙 회피성이 짙은 인간이잖아요. 진짜 집을 팔아치울 정도로 망했다고? 그럼 합가해야지. 우리가 여기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냐? 아들놈이 횡령을 저질러서 집을 팔아치웠는데 왜 저희 집으로 오세요? 뭐라고? 아드님 댁으로 가세요. 우리 아들 집이 여기 아니냐? 여기 아드님 안 살아요. 바람나서 바람난 여자랑 새 살림 차린 지 한 달 넘었어요. 순간 시어머니가 뒷목을 짚었어요. 그대로 비틀거리더니 소파에 주저앉았죠. 얼이 빠진 얼굴로 저를 보며 거짓말이지? 거짓말하는 거지? 하는데 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진실만 말했다고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시고 숨만 헐떡거리셨어요. 아쉽게도 그 집 주소까지는 모르겠네요. 아드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네 말이 거짓말이면 아주 제사상 받아볼 줄 알아?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이제 그쪽 아들 일에 관여 안 합니다. 전화를 받아야 물어보든지 말든지 하지. 내 전화는 받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해? 남편은 회사를 잃었고 집도 잃었고 거짓말로 이어붙여 놓은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돌려놨죠. 시어머니 전화는 죽어도 안 받던 놈이 제 전화는 바로 받더라고요. 남편이 여보세요 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선 전화기를 확 빼앗아 본인 할 말을 뱉으셨어요. 애비야, 나다. 내가 지금 너네 집인데 너 어디 있어? 진짜 바람나서 새 살림 차린 거 맞아? 아니, 엄마, 거길 왜 갔어요? 네 놈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찾아왔지. 똑바로 말해. 우리 집 팔렸다고 부동산에서 이사 가라 연락 왔는데 지금 무슨 헛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사업이 좀 어려워서 금매로 팔았어. 금방 집 구해볼게요. 터무니없는 소리 그만하고 너 바람난 거 맞냐고 묻잖아. 그런데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시어머니가 중얼거리면서 머리를 짚더니 소파에 다시 털썩 주저앉았어요.
당연히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붙잡아 일으켜 세웠죠.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고 저를 바라보길래 냉정하게 말씀드렸죠. 일어나세요. 여기 제 집이에요. 나가세요. 네 집 내 집 따지냐 지금? 뭐 이혼이라도 하려고? 그런 바람까지 나고 횡령에 배임으로 감옥 가게 생긴 사람이랑 계속 살아요? 우리 아들이 왜 감옥을 가? 법을 어겼으니까 가죠. 그 말에 또 아무 소리도 못하더라고요. 아들 얼굴은 보고 가야겠다고 엉덩이를 눌러붙여 앉으려는 시어머니를 다시 붙잡고는 단호하게 말했지요. 여기 안 사는 사람 괜히 찾지 말고 상간년의 집으로 가보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시어머니도 결국 포기하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문을 닫고 나서야 숨이 크게 나왔어요. 그런데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죠. 시댁집은 남편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팔아버렸죠. 변호사가 서류를 보다가 제안했어요. 혼인 중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걸죠. 그리고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리베이트, 횡령, 배임까지 걸려있는 상황에서 본인 재산을 처분하려 했다? 이건 충분히 재산 은닉 시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변호사와 바로 신청을 넣었고 구성도 촘촘하게 했어요. 재산 은닉 의도, 회사 자금 유용 정황, 금매 처리 시점까지 다 맞물렸죠.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가처분이 인용됐고 구상권 청구도 받아들여졌어요. 남편은 횡령 금액을 급하게 메우려고 집까지 팔았지만 저와 변호사가 선제 대응을 해둔 덕분에 그것마저 막혔어요. 아이씨, 도대체 무슨 짓을 어디까지 할 거야? 이게 말이나 되는 짓이야? 법대로 하자는 건데 뭘 그렇게 법을 어겼길래 화를 내? 외부 감사팀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료가 워낙 명확했거든요. 카드 내역, 허위 출장 처리, 페이퍼 컴퍼니 계약 구조까지. 결국 남편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연하 언니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어요. 분명히 제가 고발했고 제가 밀어붙인 결과였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시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명했어요.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책임이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대표가 아니었고 회사는 제 손에 있었어요. 회사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웅성거렸죠. 그걸 먼저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출근했어요. 어차피 공동대표였잖아요. 서류상으로도 법적으로도요. 남편은 대표 자리에서 해임됐고 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대표직을 단독으로 맡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파는 벌어졌고 저는 물러날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이 일머리 하나는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사람 보는 눈도 있었고요. 뽑아둔 직원들이 정말 자기 몫을 단단하게 해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만약 남편이 모든 프로그램을 혼자 쥐고 있었다면 수사 착수되는 순간 회사는 아마 그대로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다행히 팀이 체계적으로 나뉘어 있었고 개발자들도 각자 맡은 영역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대표님, 이 거래처 나쁘게 하는 문제 없습니다. 오류 수정은 오늘 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남편 없이도 잘 돌아간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거래처 납기일도 다 마쳤고 프로그램 오류도 빠르게 잡혔어요. 매출은 약간의 흔들림은 있었지만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회사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구나. 시스템과 팀이 굴러가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렇게 자리를 지키는 동안 시댁이며 남편 역시 자리를 지키고 싶어 안달이 났었죠. 시어머니는 회사까지 찾아와 악을 썼어요. 고발한 게 너냐? 어떻게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 그럼 댁 아드님이 제 인생 망친 건요?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랑 친했던 언니랑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둘이 해먹은 돈이 수억이에요. 그 돈은 누가 갚아요? 시어머니는 순간 말을 더듬더니 바로 발을 빼더라고요. 그건
우리 아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아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왜 저한테 와서 소리치세요? 앞으로 저는 댁 며느리 아닙니다. 2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저한테 전화해서 징징거리시면 스토킹으로 고소합니다. 어머님도 콩밥 드실 수 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세상이 말세네, 말세야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갔고 그 뒤로 연락은 없었어요. 역시 법이 무섭긴 한가 봐요. 자기 아들이 실제로 구속 위기에 놓이니까 제가 했던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겠죠. 저는 회사로 돌아와 창밖을 잠시 바라봤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단단해진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대표로서 판단해야 했어요. 그 이유는요, 사실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수사도 빠르게 진행됐고 재판도 길지 않았죠. 판결이 나는 날 법정에 앉아 있는데 제 심장이 이상하게도 덤덤하더라고요. 다 끝났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남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연하 언니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형량이 나오는 순간 법정안이 술렁였죠. 저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죠. 그날 제일 웃겼던 건 시어머니였어요. 판결문이 낭독되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전현이랑 같이 바람나고 횡령하고 돈 빼돌려 쓴 게 맞는데 왜 누구는 2년이고 누구는 집행유예냐? 이게 법이냐? 정숙하세요, 정숙. 판사님이 제재하는데도 멈추질 않았어요. 심지어는 벌금이 수천만 원 더 남았다며 집까지 팔아치웠는데 돈이 어딨냐고 난리를 치더니 제 쪽을 향해 외쳤어요. 그 회사에 우리 아들 지분 있는 거 아니냐? 돈 내놔라. 횡령으로 빼간 돈이 얼만데요. 그거 채울 생각은 안 하세요? 시어머니는 순간 말이 막히더니 목소리를 낮추고는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태세 전환이 얼마나 빠르던지 연극 배우인 줄 알았다니까요. 저 이제 도와줄 여력 없습니다. 바람 피운 것도 괘씸한데 회사 돈 횡령한 사람을 뭐가 이쁘다고 도와줘요. 우리 회사 말아먹을 뻔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우리 아들 인생 어떻게 하냐고 바닥에 드러누웠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아무런 연민도 느끼지 못한 채 뒤돌아섰죠. 그리고 남편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죄수복을 입고 교도소로 가는 버스를 타는데 창문 사이로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며 살려달라고 빌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찌질해 보이던지요. 예전엔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법 앞에서니 저렇게 작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조용히 서 있었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연하 언니는요. 제 얼굴은 도저히 못 보겠었는지 판결이 끝나자마자 사라졌어요. 나중에 들으니 집행유예 기간 동안 친정 쪽으로 내려가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재판 기록 때문에 재취업도 쉽지 않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던 건지 그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들었죠. 재판이 끝난 뒤 저는 IT 전문 개발자 2명을 더 영입했어요. 예전처럼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구조를 완전히 바꿨죠. 개발은 개발팀에 전부 맡기고 저는 재무와 경영에 집중하고 있어요. 숫자는 여전히 제 편이니까요. 요즘 제 하루는 단순해요. 아침에 아이 등원시키고 회사 가서 재무표 보고 오후엔 팀 미팅하고 저녁엔 아이랑 숙제하고 웃어요. 가끔은 문득 그때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무너지진 않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늘어난 게 뭐냐고요. 눈칫밥이요. 사람 보는 눈, 숫자 속에서 이상한 냄새 맡는 감각,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힘. 그건 확실히 늘었어요. 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한 회사의 대표이고 한 아이의 엄마예요. 잃은 것도 많았지만 대신 단단함을 얻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버틸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있으니까요. 제 인생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응원해 주세요.